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일단 방송할 내용은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시황을 제가 보통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시황을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리고 뭐인가요? 그 다음 이제 할 말은 뭐냐면 일단 오늘 제가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어떤 느꼈던 어떤 것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역시 보조지표에 대한 어떤 좀 문의가 또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일단 이 마지막에 이 시황에서 좀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조금 버벅거리고 조금 정신없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오늘 머리가 좀 아프네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무섭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전에 앞서서 작은 공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원분들한테 홈페이지 뭐 매수 매도 이런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래도 혹시 확인 못 하실까봐 홈페이지에다가 또 같은 내용을 또 올리고, 그것도 확인이 안 될까봐 카페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루를 정리하는 이제 유튜브 요렇게를 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이것은 이제 회원들만 보는 거고, 유튜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수가 보는 거이죠. 근데 홈페이지는 어차피 뭐 회원들만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공개해놨던 카페 역시도 내일부터는 이제 비공개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의 회원들은 뭐 당연히 비공개가 돼도 어차피 활용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공개로 좀 더 저희가 편하게 주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왜냐면 다수에게 공개되는 어떤 이런 카페이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만약에 카페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원분들은 회사 전화하시면 카페로 초대를 하면 승인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페는 이제 내일부터 비공개로 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원분들에게는 뭐 아무 피해가 없다, 비공개일 뿐이지 그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할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먼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볼린저 밴드와 RSI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죠.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문의가 있었나 봐요. 뭔가 모르게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썩는 것이 신기했나 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은 모두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어떤 차이이지, 이것이 어떤 비법이라든지 마치 약장수처럼 이것만 알면 뭐 대박이나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응용했던 어떤 기술 혹은 뭐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아주 조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어떤 있는 시세 그대로를 어떤 보는 것, 흔히 말해서 뭐 차트를 본다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내재 가치,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경영 철학은 뭐냐,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꾸준히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일단 시세를 한번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저희가 요 당시 때가 기억나시나요? 요 당시 때는 제가 어떻게 보통 종목을 설명을 했었냐면 ROE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회사의 내용과 어떤 실적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어떤 방식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분석, 지금 현재 보조지표상 어떤 모습이냐, 파동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걸로 한번 따져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뭐 금융장세냐, 뭐 실적장세냐, 역금융장세냐, 역실적장세냐, 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과거의 코스피의 이런 모습은 어떤 이런 실적장세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맞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는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어떤 증권사의 어떤 자료들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와, 증권사의 자료들이 굉장하구나, 실적을 반드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그런 리포트나 증권사의 어떤 예측치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 그렇죠? 어떤 금융장세에 나온 수급적인 모습, 즉 어떤 차트에 의한 어떤 매매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고, 시장이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 이때부터는 실적 좋은 놈들이 가는 겁니다. 이때는 실적을 보는 것이죠. 당연히 차트도 보지만 실적을 꼭 언급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시장이 꺾이는 지금부터는 실적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이 보면 내년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실적이 성장하거든요. 예측치를 본다면. 근데 시장이 종목이 빠지잖아요. 그죠?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이러한 장세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둬야 된다. 계속 실적이 좋으니까 버티자. 이러한 것은 지금에서 전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이러한 잠깐 조정이 과거처럼 이렇게 잠시 조정 이후에 또 간다라는 어떤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시황이라는 부분도 코스피 2500이라든지 코스닥 9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굳이 시황 이야기를 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질문이 들어온 김에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외국에서 만든 보조지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는 그 원서를 따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원서를 해설해 놓은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 신호만 확인하는 어떤 노하우 혹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꼼수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보조지표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까지 또 좀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어떤 RSI라든지 뭐 DM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많습니다. 뭐 트릭스도 있고 예전에 쓰던 것들이 많죠. ADX라든지 그죠. 요즘엔 잘 안 보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이 현재가 여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보기 위한 게 보조지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일정한 어떤 기간 N값으로 봤을 때 기간 중에서 나의 모습이 어디 쪽에 와 있을까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 N값이 기간들이 보통 뭐 12일, 9일, 14일, 긴 건 20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길어봤자 26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긴 추세 안에서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치명적인 단점은 어떤 주가와 RSI가 좀 의미 없이 가는 방향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보조지표를 봐서 뭐하냐라는 식의 미래의 방향을 얘기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쵸? 쓸모없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거냐면 보조지표든지 뭐 흔히 말하는 이평 그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그쵸?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어느 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보조지표들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취하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그 틀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일단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누군가는 이르죠. 뭐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값으로 취한다. 5일 이동평균선 뭐 여러가지 이동평균선이 있죠. 뭐 20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사실 내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제 가장 또 중요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어제 방송을 못 보셨다면 어제 거는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타임테이블이 나는 200일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뭐 한 두어 달 정도 를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좀 짧은 거를 볼 수도 있겠죠. 200일보다는 짧은 거. 예전에는 이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1년 정도 보유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인내심이 있어 라고 하면 이거의 절반 정도 6개월이면 한 120일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이 화면 안에서 적어도 120일 정도는 펴놓고 봤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할 수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가격과 시간이라는 어떤 이러한 한 2차원적인 공간에 가격과 어떤 시간에 일치되는 부분을 연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세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세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우리는 그저 어떠한 추세선이라든지 어떤 이런 짝대기들, 이것으로 시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격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어떤 비율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어떤 산술적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1대1로 매칭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직선과 혹은 정확히 원이 되는 어떠한 이런 것이 아니라 타원형 혹은 3차원의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가다가 잠깐의 조정을 받고 다시 이 시세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올라갔던 시세가 사실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옆으로 이동한 것 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세는 이러한 어떤 타원형의 모습을 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세를 보는 의미를 좀 다르게 고민해 본다면 보조지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많이 보는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볼게요. 과거에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을 했을 때는 이동평균선의 개념도 좀 약했습니다. 왜냐면 그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부자들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컴퓨터를 처음 써봤거든요. 대학교 때도 레포트를 손으로 썼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과거에 누구는 15일을 보고 33일을 보고 26일을 보고 40일을 보고 5일을 보고 10일,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두는 것에만 의미를 두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계산하기 쉽게 5일 이동평균선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원 했던 주식이 내일 11원, 그 다음에 12원, 13원, 14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다면 이동평균선은 이거죠. 이것을 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고서 나누기 5를 하는 것이 딱 점을 찍는 거죠. 아, 평균이 12였구나. 근데 그 다음날 15로 한 단계 올라가면 주식이 그 전에 걸 지우고 요거 나누기 5가 되는 것이고, 그럼 평균값이 13. 하루가 더 지나서 주가가 16으로 갔으면 평균값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겠죠. 14.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의 어떤 중간값이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평균값이라는 것을 값이다라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 말은 뭐냐면, 시세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 하나의 평균값 20일 이동평균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뭐고 이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표현할 때 애매한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중간 정도에서 사면 중간이라도 가느냐, 그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 시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어떤 시세 20일 이평선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요런 구간에서는,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대를 이루다가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와서 높은 가격에 사요. 평균 가격은 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산다. 그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이겠죠. 뭐라고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
혹은 소신 매수자, 뭐 확신 매수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이것이 이 시세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이 사람은 영락없이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바보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시세가 이 사람이 올리고 또 누군가 부안내동하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와서 계속 높은 가격에서 살 때 시세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평균값이 이렇게. 왜냐면 시세가 이렇게 정도 왔을 때 이 평균 가격에서 가격을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기서 샀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단결적인 어떤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서 계속 위에서 가격을 사고 누군가는 따라와서 매수를 함으로써 시세가 이렇게 이평선이 들어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은 요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이평선에서 좀 후행하는 모습으로 와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어떠한 중간값이라는 것을 이 어딘가인가를 가장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간값. 이 시세의 중간값은 어디냐? 이 중간값은 모든 종목마다 다르겠죠. 어떤 종목은 20일 정도의 기간 안에 중간값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크게 가는 종목은 조금 더 긴 한 50일 이동 평균선을 중간값으로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찾았어요. 어떠한 횡보하는 한 종목에서 이 종목은 50일 정도의 어떠한 중간값을 내재값을 가지고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위로 만약에 샀을 때 이 사람이 시장의 아주 극소수인 이 사람이 이 시세를 이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요런 거에서 시작을 한 것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시세의 중간값,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렇게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어느 선이 있습니다. 서가지고 아무리 침을 뱉어봤자 뭐 1m도 갔다가 침을 아주 멀리 뱉었는데 2m를 날아가고, 조금 힘없이 뱉었을 때 뭐 0.5m를 날아가고,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제가 정규 분포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길어도 2m 이상은 못 갈 것이고, 아무리 짧아도 내 발등에는 잘 뱉지 않을 것이죠. 이것을 정규 분포로 한 것이 이런 정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올 확률, 이것을 뭐 승수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말하는 그 볼린저 밴드 그 밴드 안에는 요 안에 정도의 구간, 심플하게 말하면 이 안에 정도 구간 한 95% 정도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양쪽으로 2%, 2.5%씩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볼린저 밴드가 중앙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과거에는 이렇게 왔던 시세가 툭 튀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볼린저 밴드 한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볼린저 밴드에서 시세를 이루는데, 이 상단과 하단의 주가가 들어가는 이 확률이 95%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그 주가를 이 파동, 이 밴드 안에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파동을 뚫고 나가는 요런 징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파동을 벗어나는 이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해서 빠지는 단순 일탈인지, 요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이런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이탈과 일탈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볼린저 밴드로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단순 이동평균선의 중간값을 에서 위에서 사는 현명한 매수자들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볼린저 밴드라는 탈을 썼을 뿐이지 중심 어떤 평균값을 누군가 돌파하는 어떤 그 평균 어떤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어떤 상식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도저도 아닌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는 과거부터 여태까지 시세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무언가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위에 생기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식이었다면 새로운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새로운 그 위에 상식이 생기는 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이 위에 단계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서 위로 가야 되는 매번의 어떠한 진보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지만 내가 밑에 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위에 샀다고 반드시 뭐 어떤 현명한 투자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시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상향하는 어떤 이동평균선의 가격 분포가 이렇게 중간값을 이루고 있다면 이게 우상향한다면 지나고 났으니까 우상향하는 걸 알았겠지만 이러한 운이 좋게 밑에서 샀다면 이만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만큼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서 샀을 때 아주 현명한 어떤 판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꺾이는 곳에서 밑에서 산다라는 거 이것은 현명한가요? 이것은 흔히 바보가 되어버리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세가 계속 내려갈 때 저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통 시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질 때 여기가 저점이냐라고 저점 매수라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빠지는 경우에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나는 주간 차트의 프레임으로 볼 거야. 타임 프레임이야 라고 했을 때 주간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렇죠? 일간 차트 상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타임 프레임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나의 원칙에 맞는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해졌을 때 드디어 보조지표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시간대 안에서 나의 위치가 위냐 아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차원적 일간 차트를 보면서 주간 프레임의 보조지표를 보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 프레임을 보는 사람이 일간 차트상의 어떤 등락을 가지고 마음이 좀 흔들린다. 이거 역시도 의미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죠. 이렇게 제가 여기 섞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볼린저 밴드와 RSI를 섞어 놨던 부분 요런 것들 가운데 중심선에 볼린저 밴드가 있고 RSI가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것을 이 차트 안에서 어떤 무언가 비교하려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타임 프레임을 잘못 걸어버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는 의미는 이러한 중심선을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가 어떠한 에너지로 극복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 자체와 혹은 내가 보는 이평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깨져야 되는데 혹은 벌써 반등해야 되는데 보조지표는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아직 뚫지도 못하는 이 하락 구간에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RS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괜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보조지표의 이야기를 한 것이 조금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말을 뱉었기 때문에 AS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단순하게 RSI와 어떻게 비교하는지 볼린저 밴드를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20과 20이라는 것을 썼는데 왜 너는 40과 1.9를 쓰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가 조금 하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런 짧은 동영상 시간으로 설명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냥 산수이니까요. 산수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한번 정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AS 할 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 고객이 오전 일찍 좀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점심 오전이 좀 지나서 급한 일이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흔들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봤습니다. 조금 들어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주식을 매도하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분도 주식 경력이 꽤 되셨기 때문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한 이후에 그 회원분의 이야기 그대로 전하면 이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2주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2주였나요? 제 기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시장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 뭔가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냐면, 그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회사는 점쟁이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다만 좀 주식을 좀 지나봤더니 항상 지수보다는 수익이 좀 났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탈 없이 어떤 급락장이라든지 이런 거 큰 탈 없이 잘 좀 버텨왔던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떠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역할도 있고, 좀 객관적으로 시황과 어떤 뉴스들을 좀 해석을 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하는 방식을 저희는 보통 회원들에게 1대1로 좀 이렇게 과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려는 게 가장 목적이다. 그래서 길었을 때 한 2년 정도 안에는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게 별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시간을 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어떠한 원칙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 둘, 한 3가지, 4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원칙, 주식을 매도하는 간단한 원칙들. 근데 사실은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들을 이제 알려드려 보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그것이 6개월 정도, 하나를 테스트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렇게
한 3-4개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부들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시간이 1-2년은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좋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공부하는, 혹은 주식하면서 심리가 흔들릴 때 서로 전화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를 어떤 점쟁이 혹은 주식의 신 뭐 이렇게 보셨대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2주 정도 흘렀는데, 2주 정도라는 시간 안에서 보면 시장이 어려웠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를 알려드렸더니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칙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회원들이야 오래된 회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의 역할이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점쟁이처럼 내일은 이 종목이 오늘 종가에 매수하면 내일 시가에 매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를 겁니다. 라는 정도, 슬리피지를 빼더라도 수익이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매매하면 종가에 한 2-3% 오를 겁니다. 라는 아주 유치한 혹은 교조적인 방식으로 시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좀 공유하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장수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산유 어떤 아주 뭐 하수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우주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는 좀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래된 회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일단 타임프레임을 정할 때 뭐가 좋으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타임프레임을 정했다면 나에게 맞는 어떤 보조지표를 정해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타임프레임을 정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시간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지표는 뭐 여러 개 중에 오늘 하나 정도는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지수가 상승하느냐, 그리고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의 실적이 좋으냐,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고 이것을 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역시 다 정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요 이야기만 먼저 해보면, 일단은 연간 차트라는 것이 있고, 그쵸? 연간 차트가 있고, 월간 차트가 있고, 주간 차트가 있고, 일간 차트, 분봉 차트,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있을 때, 저는 뭐 분봉 차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떠한 특이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5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10분, 20분 봉으로 흐름, 아,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구나 라고 좀 보긴 해도 이걸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기 매매하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일간 차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추세는 연간 차트와 월간 차트로서 추세를 보자. 실제 매매가 아닙니다. 방향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방향성. 이것을 보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매매는 주간 차트에서 실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는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그날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는 의미이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연간 차트와 월간 차트로 추세를 보고 주간 차트로 매매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됐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연간 차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요것도 한번 정해 드려 볼게요. 아까 그 제가 오전에 통화했던 회원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예,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연간 차트를 한번 보면, 그쵸? 연간 차트는 뭐 잘 안 봅니다, 사람들 사실. 연간 차트로 코스피를 깔았습니다. 코스피를 깔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로서는 가장 많이 흔한 것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 533을 깔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걸 어떻게 봐야지 좀 편할까요? 있는 그대로 이 지표 533의 지표를 보고 그대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캔들 하나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요때 확 빠졌을 때가 언젠가요? 요때가 2007년도부터 빠졌고 2008년도에 바닥을 잡고 2009년, 2010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하락,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상승, 약한 상승,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강한 하락이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되는 모습,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코스피는 상승,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땠나요? 이게 좀 그럴싸한가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코스피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게 맞아요. 시장이 이랬었죠.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이렇게 볼게요. 코스닥은 과거에 2008년도를 바닥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2016년도에 한번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쭉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보조지표가 주가 자체가 횡보했었는데, 연간 차트로 보면 횡보했었는데 왜 보조지표는 올랐느냐. 그쵸?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기간을 5일로 설정하는 533 차트이기 때문에 5일 전에 것들이 삭제되면서, 그죠? 이 높았던 것들이 삭제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높았던 것들이 삭제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하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상승분으로 나눠서 백분율 한 것들이 많거든요. 스토캐스틱은 조금 다르지만, 기간과 이런 설정 값들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해도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조지표를 보면은 속을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죠. 보조지표에 대해서. 근데 이것대로 설명해도 좋아요. 2008년도에 코스피는 바닥을 잃었고, 크진 않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에 2016년도에는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승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추세를 보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것이 연간 차트를 보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이 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고지식한 편이긴 합니다. 여기서 본다면 시가총액부터 볼게요. 시가총액 1등부터 보면 삼성전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것을 제가 보조지표, 과열지표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2016년도부터, 그쵸? 2016년도부터 주가는 올라갔지만 보조지표는 아직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지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편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오류들을 걸러낼 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요거 또한 요 과열권의 구간이 있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면 시그널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그널선과 같이 이 과열권에서는 시그널선과 같이 보는 것이 조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 빨간색이 메인입니다. 빨간색이 메인. 이 회사는 2008년도에 바닥을 찍었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도에 고점을 이루고 빠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는 시점에서부터는 마음을 조금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보조지표의 과열권에서는 시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바닥을 찍고 16년도 중간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근데 과열권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시세는 좀 계속 오르고 있었던 이런 모습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연간 차트를 보면 시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제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빨간색을 위주로 보세요. 빨간색 선. 현대차의 시세는 작년 2017년도에 바닥을 다졌고 이제 바닥에서 좀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통과. 하지만 보통 시세가 강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파란색을 치고 올라왔을 때부터 강해집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닥은 여기서 다졌지만 골든크로스가 나는 이 구간부터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바닥권인 건 맞다. 다만 이것이 강해질지 하락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인다. 근데 강해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정도로 보는 것이고, 셀트리온 어때요? 셀트리온은 작년에 고점을 이루고 연간 차트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는 시간은.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고, 뭐 포스코를 볼까요? 포스코는 어때요? 2015년도에 바닥을 다지고, 그렇죠? 다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기가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도부터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연간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차트를 왼쪽에다 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간 차트 가운데 제가 표시해놨던 가운데 이 월간 차트도 제가 저번에 MACD를 깔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한번 깔아볼까요? 똑같은 스토캐스틱을 한번 깔아볼게요. 보통 환경 설정에서 지표 설정을 눌러서 모멘텀 지표에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기본 수치 스토캐스틱을 깔아서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역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준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흔히 예전에 한 스토캐스틱을 볼 때 기본 수치가 533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뭐 15로 설정해서 봐라, 20, 10, 10을 보자, 뭐 30, 10, 10 혹은 30, 15, 15를 보자 라는 어떤 유행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 때였죠. RT 버블 끝나고 나서가 나왔던 어떤 좀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스토캐스틱이나 이러한 보조지표들 나온 지는 한 4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트렌드였었는데 스토캐스틱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흔히 많이 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 정도 변형된 사례를 좀 보면, 일단은 이렇게 본다고 했었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간 차트고 월간 차트, 주간 차트이잖아요. 요 두 차트에서는 추세만 보자.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는 실제 매매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단타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그쵸? 그 단타에 너무나도 질린 분들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것인데, 자세히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얼개를 설명드려보면, 수치를 한번 변경해 보는 겁니다. 수치를.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너무 많은 잦은 매매, 거짓 신호들이 나오고, 기간을 보통 너무 길게 하면 비추세 구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값을,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간값은 10에서 20 정도 사이인데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 어떤 내가 정해놓은 이 프레임 안에서 추세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간값을 너무 짧게 잡으면 여기에 하나하나의 파동을 매수 매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기간을 길게 해버리면 이 정도 구간을 하나의 비추세 구간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만 추세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값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알겠지만, 그 중간값 정도 10에서 20 사이가 적당하고요. 저는 요거를 1477로 한번 변경해서, 그리고 중간값, 기준값 50%를 추가해서 한번 볼게요. 딴 건 다 지우고 심플하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매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지표를 조금 설정을 변경한,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봐보세요.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이 2016년도죠. 그러면 2016년도부터 방향이 전환됐구나, 큰 추세는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고, 월간 차트에서도 확인해야겠죠. 월간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 요 구간, 아주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 구간을 나의 매매 구간이라고 일단 설정을 크게 해 놓으시고, 일단은 뚫으면 상승 추세가 연결되는구나, 거기에 중간값을 돌파하면 아주 강한 상승 추세가 연결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은 시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로 일단 인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값을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값 아래값은 추세가 전환되긴 하지만 잦은 어떠한 첫 파동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까 이평선을 얘기하자면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값들이 막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주식이 빠지고 있을 때이니까 있는데, 갑자기 빠지고 있는 주식에 어떠한 멍청해 보이는 어떠한 무리가 높은 가격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높은 가격을 시장가로 사고 하다 보니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 버리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들은 주가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보통 첫 파동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첫 파동은 의심이 많아지는 구간이고 확신이 설지 않는 구간이 많아요. 그것이 보통 정규 분포로 따지면 95%에 해당하는 일반 사람들이 4% 정도 좀 넘는 어떠한 외국인들에게 시세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런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시세는 요때부터 변경이 되었지만 여기서부터 강해졌고, 밑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요 언저리 때부터 시세가 꺾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매매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주간 차트를 보는 겁니다. 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도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에서도 똑같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환경 설정에서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다음에 수치는 아까와 같이 14, 77 이란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일단 빼고 중심선을 하나 설정을 하고, 중심선이라는 것은 시세가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라는 어떤 느낌도 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생뚱맞은 무언가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선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요것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 갑자기 빠지고 있는 주식을 위에서 사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요 정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내가 먼저 4%가 되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구간에서.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손이 빠른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설명하는 부분은 초보자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간 차트로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일간 차트로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찾아볼게요. 이 구간, 이 중앙선을 뚫고 요만큼까지 오는 기간이 2016년 8월부터 한 1년 정도예요. 2017년 8월까지. 주간 차트를 보면 2016년도 이 중순부터 2017년 요 중순까지가 강한 주간 차트, 월간 차트에서 보면 좀 시세 분출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라고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조지표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겁니다. 요 구간이라고 하면 요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중간 정도 위치, 혹은 여기가 골든 크로스 나는 이 위치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보는 겁니다. 여기도 해보고, 여기 중간선을 돌파할 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매수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매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끌고 가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시세에서도 다이버전스,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상승 하락,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든지 할 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 이거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동평균선을 이때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보조지표의 14라는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는 가격 이동평균을 봤을 때 그냥 똑같은 14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 14 하면 됩니다. 그럼 14라는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 중간 14라는 이 기준을 주가가 깰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가 나와도 아직 시세가 이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해보고, 그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강한 하락을 예고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 나의 기준인 14주 이평선을 깰 때 매도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웃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음이 돼서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이 재생이 될까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세라는 어떤 3차원적인 어떠한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단편적인 가격과 시세라는 2차원적인 것 안에서 그래도 추세가 짝대기가 아닌 약간의 타원형의 어떠한 모습으로 시세를 좀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엔 이건 역시도 2차원적이고 아주 교조적인 아주 약장수 같은 이러한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나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매도를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는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매수도 중요하거든요.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도 중요해요. 보통 매수의 원칙과 매도의 원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것이죠. 매수를 요때 했으면 매도를 요때 하듯이 매수와 매도는 뒤집어 놓은 꼴입니다. 그래서 매수의 논리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데 매도의 논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쓰고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이 되는 무언가를 정해야 돼요. 중심이 되는 나의 타임 프레임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한 보조지표도 정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어떤 보조지표의 이평선도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어떤 비중들 한 종목에 나는 10%씩만 할 거야. 근데 이 10%의 비중을 3번에 나눠서 살 거야.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을 보면 연간 차트로 보면 2014년도 바닥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가 한 흐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연간 차트가 꺾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연간 차트가 들어 올라가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때 쌌을 때의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너무 커져버린 시가총액을 이걸 다시 또 올리기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시가총액이 큰 한 40조 정도 되나요? 지금 셀트리온이? 갑자기 제가 시가총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현재 30조네. 많이 빠졌네요. 현재 그죠? 많이 빠져서 30조인데 이 30조에 대한 것을 다시 60조까지 올리려면 이 아래에 있는 몇 개를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시장은 하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지수가 밀리거나 이유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셀트리온의 일단은 실적 역시도 보면은 이 회사는 보면은 ROE를 보면 2016년을 바닥에 9.5라는 ROE를 찍고 계속 상승합니다. 2020년까지 예측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주가는 빠질까라는 거. 시가총액이 커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입니다. 지수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셀트리온의 차트잖아요. 셀트리온 차트. 근데 이 회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6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실적이 좋은데 왜 17년도에는 주가가 상승했고 16년도에는 횡보를 했을까?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적도 좋은데 왜 안 올랐지?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수 따위는 개나 줘버려. 종목 좋은 것만 골라. 그리고 10년씩 투자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지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수. 흔히 종목들이 모여서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과 지수는 같은 거예요. 종목과 지수는 같은 거이기 때문에 지수가 쉬고 있으면, 그렇죠? 지수가 쉬고 있으면 그 종목도 쉴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볼게요. 이 모습을 보세요.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고 상승하는 모습. 아이고. 이것을 지수도 볼게요. 코스닥 0001. 잘못했네요. 001이네요. 네. 지수. 코스닥 지수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그 전 2015년도부터 하락, 횡보, 하락을 하고 이제 바닥을 잡고 여기서부터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과연 셀트리온이라는 대장이 어땠는지 보면 다시 볼게요. 지수와 거의 흡사하게 가죠. 그렇죠? 지수. 하지만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무리 멋진 실적을 가진 종목이라도 지수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지수가 우상향 한다면 그때 가장 실적이 좋은 놈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순서가 연간 차트를 보고 월간 차트를 보고 주간 차트에서 매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수를 이제 시황으로 돌아와서 지수를 볼게요. 지수를 볼게요. 이게 보조지표 썼던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는 어때요? 연간 차트에서 보면 2016년도를 바닥으로 상승, 아직 상승이 꺾이진 않았는데요. 않았지만 그 순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댐에 작은 구멍이 나는 것처럼 주간 차트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월간 차트에서 보면 벌써 매도하느라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그죠? 매도하는 시그널. 아까 이거 방법을 알려줬죠? 골든 크로스, 중앙선을 뚫을 때 강해진다. 여기서는 매도. 하지만 이 과열권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 그 여파가 남아서 변동성이 커진다 정도로. 그리고 주간 차트상에서 보면 벌써 이 데드 크로스가 몇 번이나 나왔고, 그쵸? 몇 번이나 나왔고, 거기에다 대고 다이버전스까지 나왔어요. 이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하락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강해짐, 어떤 기준선까지도 하향 이탈해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언제냐면, 이 기간이 이때죠. 2월달부터는 시장이 아주 나빴습니다. 힘들었고. 하지만 이 바닥에서 뭔가 다시 좀 꿈틀거리곤 있지만 아직은 이 중심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시장이 강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들어올리는 누군가 생뚱맞은 어떠한 현명한 투자자인지 바보 투자자인지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붙어줘야지 이것이 들어 올라가지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한다라는 거, 시장이 빠질 때 만약에 높은 데서 매수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관망하는 것이 좋은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러한 이유로 어떤 대표주들, IT라든지 어떤 바이오 쪽에서 하락이 나오는데, 저번 주부터 좀 하락 조짐 혹은 바이오의 거품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스닥을 볼까요? 있는 그대로의 시세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바닥권에서는, 이 중간권에서는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꺾여지는
수급에 의해서 하락할 때는 어떤 뉴스도 아니고요. 어떤 모멘텀도 아닙니다. 어떤 펀더멘털도 아니고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락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의 바닥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그쵸, 하고 있었죠. 월간 차트로 보더라도, 월간 차트로 봐도 2017년도에 크로스가 나와서 시장이 전환되는구나 라는 상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장 강하게 가겠구나, 이 부분입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직은 데드크로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댐에서 작은 구멍이 나온 것처럼 계속 이제 좀 어떤 매도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왔고 이것이 이 중앙선까지 침범할지도 모르겠구나. 혹은 이 중앙선이 만약에 반등을 기대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런 모습. 여기서 빠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시장은 돌아섰다라고 스토캐스틱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보조지표라든지 뭐 MACD라든지 어떤 다른 보조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같은 맥락에서 연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 차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이라도 지금은 맥을 못 춘다라는 것. 거기에다 대고 코스닥 지수는 이 중간 라인까지 하락에 좀 열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만약에 저희가 보유한 이런 종목들도 일시에 어느 순간 일시에 전체 매도를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씩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안에서 종목의 신용을 쓴다든지 처음 보는 종목 바이오주만 한 20개씩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최근에 어떠한 전문가들은 바이오가 최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부터는 남북경협주가 또 최고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단기적인 무언가를 노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을 추천하는 실적도 적자 한 5년 적자인 회사를 추천하고 단순 테마주들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걸러야 돼요. 그러려면 실적을 직접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이고, 연간 차트, 주간 차트 이렇게 지수와 함께 실적과 지수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차트가 아무리 올라가도 매매하지 마세요. 그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HLB.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돌파하는 시기. 이게 돌파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것도 있습니다. 쓰라린. 배가 아픕니다, 사실. 그래도 이것이 원칙인 걸 어떡합니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차트가 날아가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을 좀 정하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교조적인 유치한 어떤 단순한 2차원적인 어떤 기술적 매매의 방식은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되고,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취사 선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비공개로 카페를 전환하니까요. 회사 1588에 5380으로 전화하셔서 카페 가입을 뭐 안 돼 있다거나 원하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오늘은 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